나는 파리 런웨이 위에서 살았습니다. 워킹이 흔들린 적 없고 카메라 앞에서 무너진 적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디렉터가 나를 멈춰 세웠어요. 모든 모델이 듣는 자리에서 요즘 관리 안 하나? 그날 이후 계약이 끊겼고 이름이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제안은 단 하나. 한국. 동대문 패션 위크. 비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도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땅을 밟는 순간까지는. 선택당하던 내가 처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였습니다. 시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런웨이. 나는 그 무대를 15번 넘게 밟아온 모델이었죠. 22살 처음 이 무대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무릎이 떨렸고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15년. 나는 이 무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했고, 먹고 싶은 걸 참았고, 아파도 걸었어요.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무대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디렉터에게 불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엘로이즈 마르탱. 파리 런웨이의 베테랑. 그런데 그날 리허설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위치가 달랐어요. 중앙이 아니었죠. 런웨이 끝, 가장 마지막 자리.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스태프가 동선을 잘못 짠 거라고, 금방 정리될 거라고.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아무도 정정해주지 않았어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불안을 표정에 내보이지 않으면서 나는 끝까지 걸었죠. 리허설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디렉터가 나를 불렀습니다. 무대 한복판에서. 다른 모델들이 모두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걸어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딱 2초. 그 2초가 10년처럼 느껴졌죠. 엘로이즈, 요즘 관리 안 하나? 소리가 먹먹하게 울렸어요. 28명의 모델이 듣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듣고 있었죠. 조명기사도 음악 담당자도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나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대답이라도 하려고.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죠. 그 사이 디렉터는 이미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해로 바꿔. 짧았습니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가 내 15번의 런웨이를 한꺼번에 지워버렸어요. 더 어린 모델이 내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21살쯤 됐을까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내 자리로 걸어갔죠. 스태프들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았고 리허설은 그냥 계속됐어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위로가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분노를 삼켰어요. 표정을 지웠죠. 이 세계는 원래 이런 곳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과가 없으면 자리가 없고 자리가 없으면 존재도 없는 곳. 그걸 알면서도 막상 내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15년을 함께한 얼굴.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낯설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평가받는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나는 지금 선택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캐스팅되고 교체되고 목록에서 빠지는 것까지 전부 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분노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에이전시 막내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표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목소리였죠. 한국이에요. 동대문 패션 위크.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웃음이 나왔어요. 동료는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간 모델, 그렇게 분류되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유럽 패션 업계는 그런 곳이었죠. 한번 주류에서 벗어나면 돌아오는 길이 좁아지는 곳. 그런데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이 조용한 방 안에서 싸웠어요. 결국 생존이 이겼죠. 클릭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장거리 비행 직후였고 몸은 무거웠고 기대는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없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내 커리어의 마지막 챕터가 되는 건 아닐까? 공항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혼잡하고 시끄럽고 어딘가 항상 지연되고 있는 곳. 그 혼잡함 속에 섞여서 내 불안을 잠깐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정확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동시에 같은 크기로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죠. 동선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어요. 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혼란 없이, 지연 없이, 멈춤 없이. 짐을 찾고 출구를 나서고 픽업 차량을 찾는 것까지 내가 예상한 시간의 절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한 건지 바로 알 수 없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망가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도로였습니다. 새벽인데도 가로등이 균일하게 켜져 있었어요. 차선 도색이 선명했죠. 바래지 않았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이 없었어요. 파리 시내 도로를 달릴 때는 항상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도시의 오래된 도로. 뉴욕은 말할 것도 없었죠.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진동도 없이, 조용하게. 나는 그게 그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새벽 도로가 이렇게 반듯할 수 있다는 게.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했죠. 창밖에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온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많은 걸까? 그 질문이 서울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숙소에 체크인하고 2시간쯤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그 열흘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갱신이 안 된다고 담당자가 연락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끝났죠. 그 다음 주 또 한 곳. 그 다음 주에 또. 이름이 목록에서 빠지는 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통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없었죠. 에이전시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가 말했죠. 엘로이즈, 지금 시장은 새로운 얼굴만 오네.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 게 맞는 반응인지 몰랐지만 그냥 웃었어요.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익숙하다는 거지. 익숙하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5년을 새벽에 일어나고 참고 버텼는데 그게 이제 약점이 됐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문 앞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아래에 불안이 있었고 그 불안 아래에 훨씬 더 조용하고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나는 이 업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패션위크 사무국 픽업 차량이 정각에 도착해 있었어요.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항상 기다렸거든요. 코디네이터가 늦고 차가 막히고 그러다 보면 리허설이 밀리고. 그런데 차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기사가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ELOISEMARTIN. 철자가 맞았어요. 파리에서도 종종 내 이름이 틀리게 적혀 있었는데 LOSE가 ELOISE가 되거나 MARTIN이 MARTIN이 되거나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작은 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배가 고팠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사무국에서 도시락을 준비해뒀다고. 봉투를 열었어요. 내용물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작은 용기들이 칸칸이 나뉘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밥, 나물, 계란, 김치. 젓가락이 비닐에 개별 포장돼 봉투 한쪽에 끼워져 있었죠.
뚜껑을 열었더니 따뜻했습니다. 포장된 채로. 이동 중에도. 새벽 비행 후 오전인데도. 누군가 이 도시락이 식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서툴렀어요. 몇 번을 흘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오랫동안 새로운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를 처음 해보는 그 감각. 그게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어요. 리허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파리 리허설 현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항상 어딘가 늦는 사람이 있었고, 동선이 바뀌었고, 디렉터가 소리를 높이는 일이 잦았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의적인 현장은 원래 혼란스럽다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있었어요. 큐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스태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모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선을 알고 있었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됐죠. 음악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나는 처음엔 불신했습니다. 이게 통제일 거라고 생각했죠. 누군가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긴장해 있지 않았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게. 나는 옆에 있던 코디네이터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래요? 네, 왜요? 그냥요. 다들 너무 정확해서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준비. 파리에서 리허설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변수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었어요. 설계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코디네이터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피곤했습니다. 솔직히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었어요. 간판이 한국어뿐이었죠. 메뉴판도 한국어였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 글자도.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주문했습니다. 못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고를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음식이 나온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파리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이 항상 조용하게 나왔거든요. 플레이팅이 완벽하고 온도가 적당하고 소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건 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지금.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뜨거운 게 앞에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 엄마 밥상에 항상 있는 음식이에요. 한 입 먹었습니다. 짜고 구수하고 뭔가 오래된 것 같은 맛. 새로운데 낯설지 않은 맛.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왜 낯설지 않죠? 그녀가 웃었어요. 그게 된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맛에서 집을 느낀대요. 집. 파리가 나를 내쫓았는데 지금 이 낯선 나라의 낯선 음식에서 집 같은 맛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서울의 골목은 밝았어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봤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 11시에 골목에서 혼자. 나는 멈췄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였죠. 밤 11시에 여성 혼자 이어폰 꽂고 골목을 걷는 것. 고개를 숙이고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으면서. 파리에서 그랬다가는 5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잃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겼거나. 그런데 그녀는 아무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마치 대낮인 것처럼. 나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가 너무 낯설어서. 안전하다는 게 공기처럼 당연한 곳이 있다는 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파리 메트로를 생각했어요. 오래된 냄새. 군데군데 긁힌 낙서.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조명. 런던 지하철의 그 탁한 공기.
뉴욕 지하철 플랫폼의 열기와 소음. 세계 어디를 가든 지하철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지하, 편의를 위해 참아야 하는 곳.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승강장에 내려서는 순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냄새도. 바닥이 깨끗했어요. 좌석이 깨끗했고 천장이 깨끗했죠. 객차 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 파리 메트로에서는 항상 긴장했거든요. 가방을 앞으로 안고 주위를 살피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됐어요. 그냥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오래 서 있었어요. 진열대가 정갈했습니다. 물건이 삐뚤어져 있지 않았어요. 라벨이 전부 앞을 향해 있었죠.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새벽 1시 편의점인데도. 파리의 새벽 1시 편의점을 떠올렸어요. 카운터 위에 빈 컵이 있고 바닥에 영수증이 떨어져 있고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그런데 여기는 새벽 1시인데 나처럼 정돈돼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어요. 1,500원이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찍혔어요. 끝이었죠. 걸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산이 됐고 물건을 받았고 나왔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공항에서 막힘없이 나온 것. 정시에 도착해 있던 픽업 차량. 이름 철자가 맞았던 종이. 이동 중에도 따뜻했던 도시락. 설계된 리허설, 굳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 된장찌개와 엄마 밥상이라는 말. 밤 11시 골목을 혼자 걷던 여자. 냄새 없는 지하철. 새벽 1시에도 정돈된 편의점. 1,500원짜리 물. 거창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뉴스에 나올 만한 것도 없었죠.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파리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듯 온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많은 걸까? 사흘째 리허설이었어요. 몸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선도 파악했고 큐사인도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왔어요. 무대가 달라도 걷는 건 같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끝 지점에서 방향을 꺾는 순간 발목이 틀어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나한테는 크게 들렸어요.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았죠. 음악이 멈췄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왔어요. 모델들이 멈춰섰죠.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렸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어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그 감각. 그런데 나는 그 통증보다 쏟아지는 시선이 더 무거웠습니다. 파리가 떠올랐어요. 디렉터가 나를 멈춰 세우던 그 순간. 모든 모델이 듣는 자리에서 교체 지시가 떨어지던 그 순간. 여기서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했어요. 교체하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체념이 그런 거더라고요.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업계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다치면 빠지는 거고 빠지면 교체되는 거고 교체되면 잊히는 거죠. 파리에서 배운 거였어요. 아니, 파리가 아니라 이 업계 전체가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스태프가 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죠. 나는 그 손길이 낯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파리에서 리허설 중에 다쳤을 때 누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교체하면 돼요. 스태프가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같기도 했죠. 잠깐만요. 그는 일어서서 디렉터에게 걸어갔어요. 나는 무대 위에 앉아서 그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디렉터가 나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끝이구나. 도망쳐온 곳에서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구나. 눈을 떴어요. 스태프가 다시 내 옆으로 왔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멈췄습니다. 교체 얘기가 아니었어요. 병원이 가까웠습니다. 스태프가 직접 동행했어요. 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내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따라갔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접수가 빨랐습니다. 대기가 길지 않았어요. 엑스레이 촬영까지 내가 예상한 시간의 절반도 걸리지 않았죠. 팔이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보험 서류부터 시작해서 대기만 2시간은 기본이었을 겁니다. 촬영 일정 잡는데 또 하루. 그런데 여기는 그냥 됐어요. 빠르고 조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또래였죠.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바빠 보이지도 않았어요.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인대 손상이었어요. 심하지는 않았지만 무리하면 악화될 수 있었죠.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쇼는 어렵겠네요.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한 말은 달랐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멈췄어요. 쇼까지 며칠 남았죠? 테이핑하고 진통 처치하면 무대에 설 수는 있어요. 다만 이후 회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쉬시면 빠르게 나을 수 있고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죠.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사를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죠.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선택권을 준다는 게. 파리에서 다쳤을 때는 의사가 먼저 결론을 냈었어요. 이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그게 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캐스팅 담당자가 결정했고, 디렉터가 결정했고, 에이전시 대표가 결정했죠. 나는 그 결정을 통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나한테 묻고 있었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라고. 조금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는 진료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낮의 서울. 빠르고 조용하고 설계된 도시.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걸까?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동행했던 스태프가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2잔 사놨더군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서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픈 건 괜찮아요.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좀 이상해서요. 뭐가요? 교체 얘기가 안 나와서요. 그가 나를 봤어요.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파리에서는요, 나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리허설 중에 다치면 그냥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거든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빠지는 거죠. 그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여긴 그러지 않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걸렸어요. 여긴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왜요? 내가 물었어요.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업계에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당연한 건 성과였습니다. 결과였고 숫자였죠. 사람이 당연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게 이후의 전부였어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성과가 있어서도 아니고 계약이 남아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대기실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태프가 말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걷겠습니까가 멈추겠습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걷는다는 게 단순히 무대에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멈춘다는 게 단순히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나는 지금까지 선택당했습니다. 캐스팅됐고 교체됐고 목록에서 빠졌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결정이 나한테 내려졌고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의사가 물었고 스태프가 물었고 아무도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선택권이 생겼는데 두려운 게 이상한 건지 몰랐죠. 그런데 그랬어요. 너무 오랫동안 선택당했더니 막상 선택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걸을게요.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다시 들렸습니다. 걸을게요. 내가 한 말이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결정한 게 아니었죠.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처음으로. 쇼 전날 밤이었습니다. 진통 처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발목에 테이핑이 감겨 있었고 걸을 때마다 묵직한 느낌이 났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팔이었습니다. 에이전시 대표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브랜드 담당자였죠. 한때 내가 자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로이즈, 잘 지내?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런데 반가움 뒤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용건이 있는 전화였죠. 다음 시즌 캐스팅이 열렸어. 내 이름이 올라왔어. 나는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응.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알고 있었어요. 조건 없는 복귀는 없다는 걸. 이 업계에서 한번 밀려난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데는 항상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 포기해야 해. 한국 활동 전체. 완전히 접고 오는 거야.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음이 적었죠. 조용하고 균일한 도시. 생각해 볼게요.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자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파리. 다음 시즌 캐스팅. 브랜드 런웨이. 중앙자리. 한 달 전이었다면 2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됐다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서울에 온 뒤로 거울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파리에서는 평가했어요. 부족한 게 없는지, 더 줄여야 하는 건 없는지, 누군가의 기준에 맞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나를 봤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나를 봤습니다. 발목에 테이핑을 감은 채로 내일 무대에 서기로 선택한 여자.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였죠. 파리는 안정이었습니다. 익숙한 무대, 알고 있는 시스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평가받고 통과되고 배치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은 달랐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고, 대기실에서 스태프가 물었고, 아무도 나 대신 결정하지 않았죠. 불편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 내 것이었어요. 남이 내려준 결정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무게였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선택당하는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캐스팅되고 교체되고 목록에서 빠지는 것까지 누군가의 손에 달린 살. 서울에 남으면 내가 선택하는 삶이었죠. 불안정하고 낯설고 보장이 없는. 그런데 내 것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파리 담당자 번호가 화면에 있었어요. 나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서울이 여전히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봤어요. 내일 무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무대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파리로 돌아가는 안정, 아니면 서울에서의 선택.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